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재건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테고 한 곳으로 몰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본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이 있으실 거고, 어느 분에게는 자본이 넉넉해서 본인이 살던 곳에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아파트를 받는다는 사실이 좋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많다면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는 점은 꽤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혹여나 거주지를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용적률입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주 대책의 부족입니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지만 이를 수용할 대체 주택이 충분하지 않아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불안정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와 공사비의 상승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기반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인허가 절차 지연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인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 체납 비율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의한 사업성 저하입니다. 기부 체납, 고금리, 공사비 상승, 기반 시설의 재구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약화시킵니다. 여기서 주된 문제점 몇 개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현재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습니다. 용적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 연면적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평의 토지에 용적률을 200%라고 계산을 해보면 2만 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만 평의 토지에 2만 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한 세대당 30평으로 건축하게 되면 666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 6동으로 나누게 된다면 한 동에 111세대가 들어가게 되며 좌우로 나누면 55층짜리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높은 거층 건물은 허가가 쉽게 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넓혀야 합니다. 동을 넓힌다는 건 더 많은 대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10동으로 늘렸을 때에는 한 동에 66세대가 들어가게 되며 좌우에 한 세대씩 계산하게 되면 33층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높인다면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일산은 169%, 분당은 184%, 평촌은 204%, 삼보는 205%, 중동은 226%로 170%에서 226%까지 현재 봐도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성이 높아지려면 더 많은 용적률을 필요하게 되고 최소 3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커뮤니티,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용적률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적고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 대책에 대한 미흡한 대책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인원을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이 시작되는 곳은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2000세대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건축을 한다면 그러면 순식간에 전세와 월세가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세와 월세 매물이 한정적인 지역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이주민은 이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한 지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현재의 거주지와 가까운 전월세는 급속도로 늘어난 수요로 인해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한 금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이주민은 현재 지역을 떠나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주변 지역 또한 똑같은 가격이 상승되고 재건축 순서에 맞게 나중에 움직이는 이주민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어디까지 재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신도시에 거주 대책을 세워 지은 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만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같이 정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나 학교 등을 짓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1차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하고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입주민에게 전가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부 체납은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높은 금액을 부담한 거에 비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평수가 작아지는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건설사 및 입주민의 비용 부담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주택과 새로 짓는 신축 간에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야지만 재건축을 할 명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 3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6억의 비용이 부담되었고, 새로운 아파트는 최소 6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대출이자도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주한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더 많은 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최소 이익폭은 6억의 20%는 이익으로 남아야지 내가 쓴 돈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매도가는 20%가 인상된 최소 7억 2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용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이익은 키워야 하지만, 건축비의 상승, 과도한 기부 체납, 용적률 문제,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한 손해 등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장밋빛보다 잿빛이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가로정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입주민과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흔히 말하는 청년세도 있지만 연금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편하게 사시는 노년분들도 있습니다. 가로정비 사업 당시가 22년 정도였으니 지금보다 높은 분양가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비싸긴 해도 괜찮았기에 충분히 금전적인 이익이든 거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25년 입주를 앞두고 있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분담금이 상승이 있었으며, 그 금액은 평수에 따라 최초 금액의 적게는 10%에서 16%까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거주할 수 있는 집의 값어치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무시하고 무리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 거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수립하여 더 좋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